오늘 여기 와서 기념식을 하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독립유공자들을 이렇게 기리고 또 독립유공자의 날로 기념식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빈말이 아니라 참 다 겪으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도 그렇고 뉴라이트 이런 세력들이 독립운동 역사를 그냥 막 부정하고 폄훼하고 그러잖아요. 홍범도 장군은 그냥 공산당이라고 그래서 참 그러고 그러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지자체에서 그 독립유공자의 날을 정해놓고 이런 기념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광명시장님 가셨지만 광명시장님, 광명시의회 어쨌든 이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광복회 김충한 지회장님서부터 회원들께서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아까 광명시 시장님 말씀드리니까 아마 독립유공자들 거리를 이렇게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모양이죠. 참 좋습니다. 경험담 한마디 얘기하면 한 7, 8년 전쯤 될 것 같은데 여기 용인 수지 가면 그 머네라고 있습니다. 그 머네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총 쏴가지고 죽은 사람은 그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한 사람만 독립유공자가 됐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그렇게 쓸 거 아니잖아요.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마침 제가 어떻게 관여가 돼가지고 그 수지 군청에 그 수용자 명부를 찾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수용자 명부에 보니까 총 맞아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고 나머지 16명은 잡혀서 태형을 맞으셔가지고 석방이 되셨더라고요. 그 태형도 요즘엔 다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해서 그분들 15명을 한꺼번에 포상을 받았습니다. 머네라고 하는 데가 이제 지금은 시가 돼가지고 원래 토박이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현양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노래하는 사람, 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매년 3월 20 며칠 날 되면 대형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그 시위를 하고 그러는 걸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분들 표주석을 세운다고 그래서 바로 어떤 분이 집이 초등학교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그 집 터에다가 표주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다 스스로 돈 내가지고 표주석을 세워서 오전에 조그맣게 세워놨죠. 근데 오후가 되는데 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 동영상을 보내오고 난리 난 게 뭐냐 하면 저 초등학교 학생이 끝나서 집으로 오다가 아침에 보다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걸 갑자기 쳐다봤어요. 둘이 여학생이. 그것도 한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여학생이 그런 게 있으니까 쳐다보고 나서 이 두 님이 절을 했습니다. 그걸 또 어떤 사람이 높은 옥상에서 보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돌리고 그래서 난리가 났고 또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느끼게 만들죠. 초등학생이 뭐가 알겠습니까? 그 뭔 줄 알고 그걸 보고서 거기다 절을 하겠습니까? 그걸 보고서 초등학생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고 그런 기념 비석을 해놓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광명시에서 좀 그렇게 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객적인 얘기고 오늘은 김충한 지회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작년에도 여기 와서 했는데 올해도 하라고. 근데 올해는 특별하게 주문을 하셔서 광명시의 독립유공자들은 다 3.1운동하고 관련돼서 독립유공자가 되신 분들이다. 그래서 3.1운동하고 관련된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3.1운동은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지만 또 3.1운동은 사실 그걸 제대로 얘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얘기, 그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3.1운동이 어떤 성과, 또 3.1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왜 중요시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만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3.1운동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인데 그건 좀 간략한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1919년 3월 1일 날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잖아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데 그 독립선언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 발표한 것, 우리가 요즘은 아마 안 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3.1 독립선언서는 외우라고 그래서 그걸 외웠습니다. 다 3.1 다 외웠죠. 물론 그게 내용이 어렵잖아요. 요즘은 아마 그렇게 한글로 풀이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3.1 독립선언서를 외우고 잘 알지만 3.1 독립선언서가 가지고 있는 참뜻, 기본적인 목적, 이것은 잘 이해를 못하죠. 3.1 독립선언의 핵심은 첫 문장이 있습니다. 그 첫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3.1 독립선언 첫 문장이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첫 문장이 가지고 있는 뜻은 1919년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첫 문장의 뜻은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는 독립국이다. 우리는 식민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선언한 것, 그걸 얘기한 것이죠. 첫 문장은 그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뒤의 문장은 우리는 독립국이 되면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지, 세계 문화에 어떻게 공헌할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3.1 독립선언서가 가지고 있는 참뜻은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그게 3.1 독립선언서의 핵심이다. 근데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것은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독립국이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죠. 목적은 독립국이고 수단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것이죠. 이게 3.1 독립선언의 3.1 독립운동의 핵심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지 그렇게 3월 1일 날 독립을 선언하고 전국 각지로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게 대체로 한 1919년 말까지 가지만 가장 성대하게, 극렬하게 전개됐던 것이 3월서부터 5월 사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 뺏기고서 만주로, 연해주로, 미주로, 유럽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은 어디서든지 서간도도 그렇고 북간도도 그렇고 연해주도 그렇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똑같이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1919년 3월 1일 독립국을 선언하고 그 독립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 모든 한국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리면서 독립을 요구를 했죠. 우리는 그것을 3.1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3.1 운동이라고 이제 그렇게 용어를 부르죠. 그리고 그 3.1 운동에 참여했던 인원이 물론 지금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한 202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1919년 당시에 우리 민족의 인구가 얼마냐? 1780만이었습니다. 1780만 인구 중에서 202만 명이 3.1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산수적으로 따지면 8명 중에 1명은 3.1 운동에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3.1 운동이 전민족, 거족적인 독립운동, 이렇게 부르는 것은 8명 중에 1명은 3.1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세계 역사에서 우리처럼 우리하고 똑같은 시기에 제국주의가 한창 팽창하잖아요. 지구상에 우리처럼 제국주의한테 나라를 빼기고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 또 그 나라들이 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58개국쯤 됩니다. 세계사에서는 지구상의 한 80% 민족이 제국주의한테 나라를 뺏기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독립기념관장에 있으면서 세계 각국의 독립운동 연구하는 그걸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다 조사해 보니까 158개국이더라고요. 158개국이 다 독립운동을 했고, 그 나라들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거의 다 독립을 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한국처럼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했던 이런 나라들 없습니다.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3.1운동은 엄청나게 큰 그런 것이죠. 근데 이 3.1운동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도 지금 3.1운동이라고 용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어떤 데는 3.1 만세운동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만세운동 그렇게도 보통 많이들 하죠. 근데 이거 용어는 참 중요합니다. 3.1 운동이라고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은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는 게 먼저 떠오르죠. 3.1 운동이라고 하면 그럽니다. 그래서 대체로 3.1 운동을 보통 만세운동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러죠. 근데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를 쓰면 3.1 운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3.1 운동은 우리가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것이고,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것이죠. 그 수단으로 만세를 부른 것입니다. 근데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만, 만세운동이라고 하면 수단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 만세운동도 적절하지 않고, 저는 가장 적합한 표현은 3.1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3.1 대혁명, 그 당시 독립운동했던 이분들은 3.1 운동을 3.1 대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 박사도 1948년 지연국회에서 지연 헌법 만들 때 그 전문에다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 건립하여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헌법 기초위원들이 만든 것이고, 지연 헌법에 들어갈 전문을 이승만이 직접 기초를 했습니다. 직접 기초한 것은 기미 3.1 대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헌법 기초위원들이 의장님 용어나 문장은 저희들이 선보겠습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3.1 대혁명을 3.1 운동이라고 고쳐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건 용어는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상당히 가슴 아픈 것은, 요즘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3.1 운동을 보통 실패한 운동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3.1 운동이 독립을 요구한 그런 운동인데 우리가 독립을 못했지 않냐. 3.1 운동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실패다. 그 전에 학술회의 할 때 3.1 운동이 실패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그냥 많이들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3.1 운동이 실패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3.1 운동의 구체적인 그런 전개 이런 것보다는 오늘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거두었냐, 성과가 뭐냐, 또 3.1 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냐, 또 3.1 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갖는 가치는 어떠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거둔 성과입니다. 3.1 운동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3.1 운동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가 왔죠. 그냥 어디 한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역사가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고서부터 지금까지
한 4,300 몇 년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단군 이어나서 4,300 몇 년 되는데 그걸 그냥 반만 년 역사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민족은 한 반만 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반만 년 역사 동안에 가장 컸던, 우리 민족 역사 중에서 가장 컸던 사건은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잘 아시는 단지의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를 쓰면서 우리 조선 역사, 조선 1000년 역사에서 제1 대사건, 가장 큰 대사건은 뭐냐? 그래서 단지 신채호 선생이 그걸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단지 신채호 선생은 우리 조선 역사 1000년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묘청의 난이다. 근데 묘청의 난은 잘 아시잖아요. 물론 묘청이 고려 때 수도를 개경해서 평양으로 옮기자고 했고 중국한테 여러 가지 시달리고 하니까 중국을 쳐들어가자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신채호 선생은 묘청의 그러한 기계, 그러한 독립정신, 그런 기계를 이걸 높이 사서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상 1000년 내에 가장 큰 사건이다. 그렇게 역사책에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반만 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뭐냐? 그걸 얘기한 사람이 없죠. 저는 우리나라 반만 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책을 내면서 반만 년 역사의 제1대 사건이라고 그렇게 한번 써보고 책 제목에도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3.1운동이 우리 반만 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 이제 그것으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만들었고, 그러니까 3.1 독립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선언했으면 실제로 독립국을 세워야 되죠. 만일에 3월 1일 날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독립국을 안 세우면, 만일에 안 세웠으면 3.1 독립선언은 아무런 의미도 없죠. 말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3.1 독립선언에서는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3.1 독립선언을 참 기리고 그걸 3.1절 국정일로 정해놓고 기념하는 것은 실제로 말해놓고 그걸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국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40일 만인 1919년 4월 11일 날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3월 1일 날 독립국을 선언하고 그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잘 아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갔죠. 중국 상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잖아요. 잘 아시듯이. 국회, 의정원을 만들고 그 의정원에서 의원들 뽑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맨 오른쪽에 보면 국호는 나라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독립국이다 라고 선언했으니까 그럼 독립국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야 될 거냐. 그래서 국호를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관제, 국무원 선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4월 11일에 국호 관제 국무원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자. 4월 10일 날 토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 그래서 가결돼서 토의의 입할세, 토의에 들어갈 때 선이 먼저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칭하자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독립국을 세워야 되는데 독립국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야 될 거냐. 그래서 독립국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자. 그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4월 11일 날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국가는 형체가 없잖아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정부를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해서 내무부, 외무부에서 6개 부서를 책임자를 선정해가지고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이름을 임시정부 그렇게 부른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국가 이름이고 임시정부는 정부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뉴라이트나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것을 그게 무슨 국가야 그냥 정부지 임시로 세운 정부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가지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1919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 이름은 변하지 않죠. 근데 정부의 이름은 변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름을 보통 대통령 되는 사람 이름을 붙여서 정부 이름을 붙이죠. 지금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럼 우리가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는 그냥 윤석열 정부이고 국가가 없습니까?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 앞에는 문재인 정부고 그 앞에는 박근혜 정부고 이명박 정부고 또 어떤 때는 무슨 정부 이름을 꼭 대통령 안 붙이고 뭐 참여정부,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그렇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부 이름이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1919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걸 세웠고 정부의 이름은 임시정부라고 그랬다. 그리고 해방되고 1948년에 이승만 정부죠. 이승만 정부 끝나고 박정희 정부고 박정희 정부 끝나선 전두환 정부고 그래서 정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에서 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게 무슨 국가야 그냥 임시로 세운 정부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앞에 대한민국이 국가인데 그걸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바로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도 어떠냐. 아까 우리 김충하 지회장님이 지금 대한민국 107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립되면서 나라 이름인 대한민국을 그대로 연호로 사용했습니다. 1919년은 대한민국 원년이었습니다. 1920년은 대한민국 2년 그랬죠. 우리는 연호를 지금 서기연호를 쓰고 있잖아요. 서기연호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기독교 국가들이 예수가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부터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권에는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자적인 연호를 쓰잖아요. 서기연호 안 쓰고. 우리도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나선 대한민국이라고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가 대한민국 107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앞에 있던 나라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1919년에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했는데 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했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유를 써놓은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사료를 찾아서 이분들이 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해보면 대한제국에서 제자만 민자로 바꿨습니다. 대한제국도 대한민국도 정확하게 국호는 대한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국호를 대라라고 하면 대한이 정확한 국호입니다. 우리 애국가 부를 때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기리보존하세요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대한제국은 나라는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황제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죠. 대한민국은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국가의 주권을 국민들이 갖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제국에서 제자만 민자로 바꾼 것이 대한민국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역사를 군주가 주인이었던 이런 역사에서 국민들이 주인인 역사로 바꿔놓는 것이죠. 이건 우리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단군이 고조선을 세워서부터 1910년 대한제국까지는 국가의 주인이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 이게 바로 1919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군주가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보통 전제 군주제 그럽니다. 우리는 고조선 단군서부터 1910년 대한제국까지 전제 군주제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민주공화제를 누가 만든 거냐?
바로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 정부는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입니다. 그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래서 우리 전제 군주제 역사가 민주공화제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민족 역사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180도. 또 그 3.1운동 이후라고 하는데 보면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지금 국민이잖아요. 그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국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군주가 주인이었던 시대에는 나라의 구성원들을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백성하고 국민하고는 무슨 차이냐? 백성은 의무만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 부역을 내야 되는 의무, 군대에 가야 되는 의무, 그런 의무만 있죠. 백성은 권리가 없습니다. 국민도 물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죠. 그렇지만 국민은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1910년까지 나라의 구성원들은 그냥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국민이 주권을 갖는 이런 역사에서 민주공화제 시대에 또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게 된 것, 이게 누구 때문이냐? 바로 3.1운동 때문에 그런 것이죠. 3.1운동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바로 3.1운동이 이런 엄청난 우리 역사를 180도 완전히 바꿔놓는 이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런 성과가 이제 3.1 대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교수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됐던 유럽 같은 경우는 군주가 행사하는 권리를 국민들이 빼앗아 오려고 군주한테 엄청나게 군주하고 엄청나게 싸웠죠. 그래서 유명하게 시민혁명이잖아요. 그 시민혁명이 200년, 그래서 200년, 300년 동안 시민혁명을 했습니다. 군주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국민들이 뺏어오기 위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피를 흘렸죠. 잘 아시는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했던 유럽에서는 200년, 300년 동안 수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군주가 가지고 있던 주권을 국민들이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1910년에 군주가 가지고 있던 주권을 19년에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 역사로 바꿔놨죠. 그 역사를 바꿔놓은 것이 바로 3.1운동이다. 3.1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엄청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또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3.1운동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카이로서는 잘 아시잖아요.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서 우리가 독립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카이로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카이로 선언인데, 그 당시에 참여했던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 대표가 참여를 해서 거기서 합의한 것을 발표한 것이죠. 카이로 선언은 A4용지 한 장이 제한됩니다. 짧습니다. 짧은데 한국에 관한 문장이 거기에 딱 한 문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 문장 들어가 있는 것이 요건데, 그걸 번역하면 저 위에 3대국은 미국, 영국, 중국이죠. 3대국은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한다. 그래서 요건 1943년입니다. 아직 전쟁이 안 끝날 때죠.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면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한국은 자유 독립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카이로 선언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우리는 독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카이로 선언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카이로 선언이 어떻게 해서 결정됐는지, 저런 문구가 왜 들어가서 그렇게 됐는지 라고 하는 걸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지만 특히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서부터 대한민국은 48년에 건국됐다. 그러니까 그 광복절도 의미가 없으니까 없애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만들자.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주장을 해왔지만,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 광복절 기념식에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광복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졌냐. 광복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복은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을 이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광복이 됐다. 또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광복은 미국 때문에 미국이 시켜준 것이니까 광복절은 미국에 감사해야 하는 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참 그걸 듣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복은 우리가 독립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나라들이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어부지리로 얻은 것이다. 이제 그 중에 미국이 가장 활발했다고 해서 미국 때문에 우리는 광복이 됐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죠. 또 특히 일본이 패망한 것이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다 2방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2방을 맞고 일본이 항복을 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광복을 미국이 시켜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국은 한국을 독립시켜주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1882년, 그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할 때 조선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맺었습니다. 미국이 조선하고 수교를 맺을 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조선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미국이 와서 도와준다. 라고 해서 거중조정이라고 그런 약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선하고 수교를 맺고 그 약속을 지킨 일이 없습니다. 일본이 자하시마 가스라 테프트라고 일본의 애무성하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서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고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것을 서로 양해를 하기로 밀약을 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은 조선하고 조약을 맺을 때 조선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미국이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일본이 차지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렇게 서로 일본이 차지하도록 양해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고 나선 한국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준다,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 일절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1940년대에 와서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일본이 1941년 12월 달에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잖아요. 미국의 해군 기지를 공격하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때부터 일본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일본이 자기네 나라를 침략해 오니까 미국이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일 간의 전쟁이 1941년 12월 달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전쟁은 그 태평양에서 주로 이루어져서 흔히 태평양 전쟁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 일본하고 전쟁하면서 전쟁은 군인들이 하죠. 근데 미국의 국무성 관리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국제관계 학자들은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일본을 이기면 우리 미국은 뭘 차지하는 것이 좋으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게 있고 지는 게 있잖아요. 그건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이기는 게 있고 지는 게 있습니다. 지면 다 뺏기는 것이고 이기면 다 차지하는 것이죠. 이기면 엄청난 전리품을 얻습니다. 전쟁은 그래서 하는 것이죠. 일본이 수많은 전쟁을 하는 것은 전쟁을 한번 하고 나서 이기면 엄청난 배상금을 받죠. 일본의 3년 예산 그거만큼의 그 전쟁 배상금을 받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일본하고 전쟁하면서 전쟁은 군인들이 하고 미국 국무성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이번 전쟁에서 우리 미국이 이기면 미국은 뭘 차지하는 것이 좋겠냐. 그걸 강구를 하죠. 바로 미국이 전후 전리품을 뭘 차지하는 것이 미국에 좋을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반도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땅 아니에요?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보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이런 것보다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땅.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면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땅,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죠. 미국의 정책은 그래서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서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이 패망하면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 미국이 혼자 갖는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만일에 그걸 미국이 혼자 갖는다라고 해놓으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이 이거 찬성할 거 아니잖아요. 소련이 찬성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은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공동 관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국제 공동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1942년서부터 미국의 국제관계 학자들, 미국의 국무성 관리들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보기구가 있고 외교부가 임무부도 있고 그렇잖아요. 1942년 10월 달 되면 임시의정원 국회에서 정기의회가 열리죠. 정기의회가 열리면 지금처럼 각 행정부서가 가서 정부 보고를 합니다. 내무부는 내무부 보고하고 외무부는 외무부 보고하고 42년 외무부 보고에 의하면 42년 10월 달에 있었던 외무부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무슨 학술회의에서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하자고 얘기했다. 또 국무성 관리 무슨 과장이 기자들이 물으니까 한국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런 횟수만 782회인가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미국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일본하고 전쟁에서 어떤 전리품을 차지할까? 근데 한국은 대체로 국제 공동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학자들이 발표한 것이고 국무성 관리가 얘기한 것이고 그렇죠. 정책으로 정해진 건 없었습니다. 근데 1943년, 맨 밑에 43년 3월 23일 날 영국 외무장관 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옵니다. 와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하고 회담을 하죠. 그 회담의 핵심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만일에 우리 미국, 영국이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이 한반도는 국제 공동 관리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른 것이죠. 미국 대통령, 영국 외무장관. 그래서 미국, 영국이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국제 공동 관리한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국제 공동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대신해서 이제 국제 여러 세력들이 한국을 공동으로 통치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대로 된다고 하면 일본이 패망해도 한국은 독립될 수 없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또 다른 나라들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43년에 미국, 영국이 국제 공동 관리한다라고 하는 방침이 결정됐을 때 임시정부에서는 격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임시정부에서는
국제 공동 관리를 반대하는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반대 운동이 하나는 임시정부의 외무부장이었던 조수왕 선생이 전후 한국 독립 문제 불능 찬동, 찬동할 수 없다. 국제 공관, 국제 공동 관리죠.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영국이 결정한 국제 공동 관리에 우리는 반대한다. 찬동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이 우리는 일본이 패망하는 그 즉시 우리는 독립되어야 된다. 만일에 일본이 패망했는데 국제 세력이 우리를 또 통치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일본에 저항해서 싸웠듯이 국제 세력에 대해서 우리 또 전쟁을 싸울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반대 성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 성명에서 더 한 것은 뭐냐 하면, 야, 미국, 영국, 너네들이 우리를 또 통치해? 그러면서 여기서 조수왕 선생 얘기는 너네 조상들이 뻘거벗고 창 들고서 숲속에 그 짐승 뒤쫓아 다닐 때 우리는 이미 국가를 건설해서 국가를 운영했던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문화민족을 너네 같은 야만민족이 통치한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성명서가 그렇습니다. 그건 외무부 장관 입에서는 참 나올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만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반대하죠. 또 재중 자유 한인대회라고 하는 것도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렇고 독립운동 세력들이 중경에 있을 텐데, 중경에 있는 좌우익 진영, 무정부주의 이런 세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국제공동 관대 반려하는 성토대회를 합니다. 그게 재중 자유 한인대회죠. 그래서 거기서 서론문, 교리문 이런 거 채택해가지고 각 동맹국 원수들에 다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외무부장이 성명 발표한다고 그래서 중경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몇백 명 모여가지고 반대 시위운동 한다고 그래서 뭐 연합국이 들어주겠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중국 정부 요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미국, 영국이 우리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나서서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중국 정부 요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부탁을 하고 하죠. 요인들을 찾아다니다가 장개석하고 루스벨트하고 카이로에서 회담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이게 바로 재중 자유한인대회에서 그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임시의정원 의장이 직접 그 대회를 주도를 해가지고 그 국제공동관리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면 우리는 그 즉시 독립돼야 된다. 이것이 하는 것이죠. 바로 1943년에 이와 같이 미국은 우리나라를 국제공동관리하기로 미국과 영국은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걸 지금 말씀드렸듯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1943년 11월 달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합의해가지고 합의문을 발표된 것이 카이로 선언인데 그 카이로 선언에 바로 한국은 자유독립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하지만 카이로 선언이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 왼쪽이 맨 왼쪽이 중국의 장개석, 가운데가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오른쪽이 영국 수상 처칠 그렇지요. 이 세 사람이 한 거에서 미국, 영국, 중국이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겠다라고 삼국이 결의한 줄 알지만 실제로 스탈린도 동의를 했습니다. 소련까지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얘기를 드리면 사실 카이로 회의는 1943년 11월 달인데 이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일 때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국, 중국이 카이로에서 모여서 회의한 것은 회의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 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태평양 상황에서 군함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이기려면 미국 군인들이 일본 본토에 딱 들어가서 일본을 완전히 장악해야지만 일본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 군인들을 일본 본토를 점령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숫자를 갖다가 실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미국이 일본을 이겼지만 초창기에는 미국이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는 어쩐지 일본하고 전쟁에서 미국이 불리하죠. 또 일본과 싸우려면 엄청나게 많은 미국 청년들을 전쟁터로 보내서 희생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미국 생각은 미국의 희생을 가급적 줄이면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중국, 소련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942년 말에 루스벨트가 장개석을 만나자고 그러죠. 루스벨트가 장개석을 만나자고 그때는 전쟁통이니까 아주 비밀 정보로 옵니다. 비밀 정보로 간단하게 오죠. 근데 제일 처음에 장개석이가 루스벨트가 만나자고 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중국 쪽에서 루스벨트가 왜 만나자고 하는지 중국의 많은 분석가들이 다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장개석은 총지휘회에 대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루스벨트는 급하죠. 미국이 일본을 이기려고 하면 중국의 힘이 필요한데, 이제 중국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미국이 뭐 정보가 어떻게 미국의 정보에 의하면 중국 대륙에는 일본군이 한 600만 정도 있다고 그랬었어요.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제 하와이 공격당하고 나서 아시아 지역의 태평양 섬들 무슨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 지역까지 태평양 지역은 모든 게 다 일본이 장악했잖아요. 메가더도 필리핀에 있다가 일본군한테 패해가지고서 쫓겨가서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만일에 일본이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까지 차지하게 되면 미국은 이제 일본을 이길 수가 없다. 일본은 지구상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죠. 태평양서부터 뉴질랜드, 호주까지 차지하려고 하면. 근데 일본이 뉴질랜드, 호주를 침략하는 것을 미국 군사력까지 막을 자간이 없습니다. 근데 루스벨트 생각은 그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일본 군을 그쪽으로 못 동원시키면 된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 있는 일본 군을 중국 대륙에 묶어두면 오스트레일리아를 침공할 수 있는 병력을 못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 있는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 그대로 묶어두려면 장개석이가 열심히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만일에 장개석이가 일본한테 항복하든지 일본하고 타협한다든지 그러면 그 군대를 다 몰아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침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스벨트는 장개석한테 만나자고 한 것은 우리 미국이 군사물자 대줄 테니까 일본한테 항복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열심히 싸우라. 그거 얘기하려고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나중에서야 중국 쪽에서 루스벨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라고 루스벨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루스벨트 생각은 장개석은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스탈린을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개석한테 그럼 우리 이번 둘이 만나지 말고 스탈린도 참석시킵시다. 그래서 스탈린을 세 나라가 오기 좋은 데가 알래스카니까 알래스카 와서 만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왔을 때 중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게 있습니다. 만일에 이번 회담에 스탈린, 소련을 참석시킨다고 하면 소련은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소련이 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스탈린은 참석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명분으로 43년이니까 장개석이 중국이 미국 쪽에 보낸 것은 소련은 아직 일본하고 전쟁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전쟁을 안 했었죠. 근데 전쟁하지 않은 나라를 왜 참석시키냐. 그래가지고 스탈린 참석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스벨트가 그러면 영국을 만나면 어떻겠냐. 그래도 장개석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영국이 끼게 되는 것이죠. 루스벨트는 스탈린도 만나서
스탈린더로도 일본하고 전쟁을 해달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스탈린한테 설득을 하는 것은 일본이 저 남쪽 태평양 지역으로 다 군대를 빼돌려서 태평양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소련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소련이 일본을 공격하면 일본 군 병력을 다 북쪽으로 배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 전쟁이 엄청나게 수월해지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스탈린을 만나자고 하는데 장개석이가 반대하니까 스탈린한테 장개석이가 함께 만나기를 꺼려한다. 그래서 카이로에서 장개석을 만나고 바로 근데 당신한테 갈 테니까 당신은 그 이란, 그 당시 이란은 소련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테헤란으로 와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의에서 미, 영, 중 세 나라 대표들이 만나서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바로 루스벨트하고 처칠은 이란의 테헤란으로 가서 스탈린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얘기하는 테헤란 회담입니다. 그 테헤란 회담에서 루스벨트는 스탈린을 만나서 소련도로 일본하고 전쟁해달라고 했습니다. 스탈린을 우리가 아주 그냥 소련 사람이어서 우리가 멍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집탱이고 그런 줄 알지만 스탈린이 엄청나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루스벨트한테 안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45년 2월 달에 소위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얄타 회담에서 루스벨트가 스탈린한테 요구할 때는 그래 그럼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줄게. 그럼 우리가 싸워주는 대가로 너네 뭘 줄래?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급하니까 만주 주겠다, 한반도 주겠다. 스탈린한테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어쨌든지 그 테헤란에 가서 만났을 때 거기서 스탈린도 이 카이로에서 세 나라가 약속한 한국의 자유독립, 그건 나도 동의한다. 카이로 회의는 11월 26일 날 끝났습니다. 11월 26일 날 끝나가지고 루스벨트하고 처칠은 테헤란으로 가고 장개석은 거기서 하루 더 머물면서 이집트 피라미드도 올라가고 그랬다가 이제 돌아보고 장개석은 바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동의를 얻어서 12월 1일 날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의 한국의 자유독립은 미국, 영국, 중국만 아니라 소련까지 동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카이로의 사진인데, 카이로의 사진은 보통 장개석, 루스벨트, 처칠 세 사람 찍은 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는 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카이로 회의는 정치회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뭘 차지하겠다 이런 회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본과 어떤 방법으로 싸울 것이냐, 그걸 하는 군사회담입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의는 사실은 군인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쪽 자료에 보면 카이로 회의 때 거기에 세 나라에서 뜬 별 숫자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의 군사 주요 지휘관들을 다 참석해가지고 우리가 군대를 어떻게 배치하고 무기는 누가 얼마로 하고 그래서 일본하고 어떻게 작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카이로 회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그 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로 회의는 군인들의 회담이고 세 나라 정상은 그냥 만나서 그런 가벼운 얘기나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집트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 카이로 회의했던 데가 그 이집트 가면 사막에 그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 가장 큰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가 또 있잖아요. 바로 그 스핑크스하고 가장 큰 피라미드가 있는 그 사막에 그 메나하우스라고 영국의 갑부가 지은 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했습니다. 지금은 그 메나하우스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걸 호텔로 해서 메나 호텔로 쓰고 있습니다. 그 회담 장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처칠이 묵었던 방은 지금도 처칠 스위트룸이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요구하면 빌려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남아있어. 저도 한번 답사를 갔다 왔었는데, 어쨌든지 그 카이로 회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 처칠, 중국의 장개석, 세 사람이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기로 세 사람이 합의했다. 그럼 누군가는 먼저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 먼저 누가 안을 꺼냈을 거 아니?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 동의했으니까 합의된 거잖아요.
그럼 먼저 한국을 자유 독립시켜주자고 제의한 사람은 누굴까? 이걸 학교 역사 선생님들 많고 얘기해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루즈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처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가서 먼저 얘기를 꺼낸 사람은 처칠이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국제 공동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됐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 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대 운동을 하면서 중국 정부 요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미국, 영국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이 나서서 그걸 막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걸 하러 다니죠. 그러다가 장개석이 루즈벨트를 만나서 회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 정보를 얻고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한테 면담을 신청합니다. 장개석하고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면담했던 기록입니다. 이게 보면 제목이 총재 접견 한국 영수 담화 기호라고 써놓은 것이고, 시간은 32년 7월 26일 상후 9시. 32년은 중화미국 연호니까 1943년 7월 26일 날 오전 9시입니다. 장소지요. 군사위원회 2루 2층 회객실. 그 당시 장개석의 공식적인 명칭은 중국 군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군사위원회 건물에 그걸 찾아가는 것이죠. 중국 군사위원회 건물을 제가 한 5년 전쯤에 여기 전라도 광주 전남 지부 임시정부 가자고 해서 갔다가 충정에서 그 군사위원회 건물을 가서 찾았습니다. 전남 지부 광복회하고. 그래서 전남 일본과의 어디 그냥 일면에 아마 크게 났을 겁니다. 지금도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만나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만난 것이죠. 근데 거기 보면 한국 영수가 임시정부 주석 김구, 의무부장 조수왕, 선전부장 김규식, 광복군 사령 이청천, 부사령 김약산. 그리고 이제 번역은 이제 통역입니다. 통역은 안원생은 안중근 조카지요. 이 사람은 중국 상해에서 가서 유학을 하고 복단대학 축구선수, 아주 유명한 축구선수고 승마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안원생을 통역으로 데리고 임시정부 요인들 5명이 가서 장개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개석한테 한 얘기를 부탁하는 것이죠. 저건 중국 쪽에서 기록해 놓은 것인데, 김구 조수왕 선생님이 장개석한테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국과 미국은 조선 장래 지위에 대해서 국제 공동 방식을 취하려고 한다. 원컨대 바라건대 중국은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한국은 바로 독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해주고 관철시켜 주십시오. 장개석한테 매달리죠. 이걸 아주 얘기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놓은 것이죠. 그랬더니 장개석이 여기에 대답을 합니다.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래, 영국과 미국은 확실히 국제 공동 관리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걸 뒤집으려면 엄청난 논란, 많은 쟁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내부적으로 우선 통일을 하고 또 실제 활동에 있어서도 내세울 만한 성과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 중국도 역쟁에 힘써 싸울 수 있고 또 그걸 할 수 있다. 장개석이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찾아가서 미국, 영국이 국제 공동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중국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곧바로 독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개석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애교적인 표현이죠.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7월 26일 날 만난 면담 기록인데,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11월까지 중국에서 회담에 가가지고 중국이 뭘 요구한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들을 다 찾았습니다. 찾아보면 대답은 이렇게 해놓고 회의에 가서 한국의 자유독립을 주장한다. 설득한다. 그런 것들이 회담 준비하는 데도 있고 장개석 일기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어쩐지 장개석은 어렵다고 그랬지만 임시정부 요인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서 관철을 시킨 것이죠. 이 자료가 2장짜리 자료지만 이게 제가 1998년에 대만에 가면 타이베이에 중국 국민당 당사관이 있습니다. 한 10층짜리 건물인데 거긴 중국 국민당 자료만 놓고 그것만 연구하고 하는 데죠. 거기 가서 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낮에 뭐 자료들이 많으니까 찾아가지고 밤에 호텔에 와서 읽는데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야. 그래가지고 참 이걸 보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로 회의에 가서 어떻게 했나라고 하는 과정도 이제 다 지금 알려지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11월 23일 날 장개석이 자기 부인 송미령하고 루즈벨트 숙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7시 반서부터 11시까지 먹습니다. 거기 먹으면서 장개석이가 장개석도 중국이 차지하는 걸 먼저 하죠. 청일전쟁 때 청나라가 일본한테 줘가지고 대만 뺏겼잖아요. 1931년에는 일본이 반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개석은 이번에 일본이 패망하면 일본이 중국 땅 뺏어간 거, 그건 다 중국이 관다. 그거 보장해라. 이렇게 약속하고. 또 하나는 중국 대륙에 일본 군뿐만 아니라 일본 민간이 들어와 있잖아요. 만일에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중국 경내에 있는 일본 민간인 재산, 일본 군 재산, 이건 다 중국이 관할한다. 그걸 보장하라. 이제 그걸 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자유독립되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1월 23일 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부인 송미령 데리고 가서. 장개석이 그 카이로 회의 갈 때, 물론 루스벨트는 이제 부인을 안 데리고 다니지만, 루스벨트는 다리를 못 써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녔었는데 아들이 데리고 다니죠. 처칠 같은 경우는 카이로 회담 때 영국으로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 루스벨트가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그냥 처칠 딸이 영화 배우잖아요. 딸 사위 손자들 데리고 그냥 거기에서 미국 쪽 귀로 보면 처칠은 놀러 왔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제 어쩐지 그래서 먼저 장개석이 루스벨트하고 만나서 그렇게 약속을 한국을 자유독립시키자고 하죠.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어쨌든지 중국을 끼워 안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다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했던 기록이고 이날 7시 반에 모여서 어떻게 누구하고 루스벨트 숙소 찾아가서 밥 먹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 1, 2,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3에 보면 일본 괴폐 후에 한국은 자유독립되게 해준다. 루스벨트가 동의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자료로 다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지 장개석하고 루스벨트는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그런 초안을 만들어서 영국 대표한테도 보여줬죠. 영국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엄청나게 분개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고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분개했습니다.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고 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영국 측하고 중국 측하고 엄청나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거 보면 영국은 한국의 자유독립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 그런 문구를 다 빼고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자. 이런 문장으로 고치자. 영국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독립시켜주자라고 하는 것하고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중국이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그러면 반대하면 합의가 안 된 것이니까 한국에 관한 내용은 다 빼버리자. 그래서 카이로 선에서 한국 문제는 빼버리자고 그랬습니다. 그걸 중국 쪽에서 영국하고 싸워서 결국은 한국 문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이제 포함시키는데 특히 처칠 같은 경우는 한국을 장개석한테 장충통 한국을 어떻게 자유독립시켜주자고 하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로 든 것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한국 민족은 야만 민족입니다.
야만 민족을 어떻게 독립시켜준다고 하시오. 또 두 번째 이유는 설령 독립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독립된 국가 정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자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독립시켜주자고 하시오. 여러분들이 아실 때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입가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처칠을 만일에 장개석이 처칠한테 그래 그럼 그럽시다 라고 하면 한국 문제는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장개석이 처칠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야만 민족이라고 하는 데에서 반박을 한 것이 처칠, 한국은 야만 민족이 아니요. 그러면서 근거로 된 것이 3.1운동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 3.1운동을 했는데 처칠 당신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 독립운동하고 있지 않소? 한국처럼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한 나라 있어? 대보시오. 처칠이 못 되지요. 처칠이 못 되는 것은 몰라서 못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한 나라가 어떻게 야만민족이요? 그 처칠 논리가 군색했지요. 또 자치 능력이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요? 이 사람들은 아직 국토를 다시 찾지 못했는데 국토를 찾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 와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임시정부, 정부를 운영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 아직 나라도 국토도 찾지 못했는데 찾기 전인데 나라를 운영하면서 정부를 운영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 이게 왜 자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처칠이 논리가 없죠. 그래서 처칠이 결국 영국이 굴복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은 끝까지 한국을 독립시켜주지 않으려고 한국의 자유독립 앞에다가 조건을 더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독립 앞에다가 처칠이 인듀 코스라고 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인듀 코스는 영어 수고사전에 찾아보면 순서를 밟아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끝까지 한국을 독립시켜 주려고 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관리하려고 그랬습니다. 바로 카이로 선언의 한국의 자유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게 된 것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만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이가 루스벨트 만나서 회담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도 우리 장개석 중통이 가서 잘해 주시겠지라고 장개석한테 안 매달려서도 카이로 선언에 이런 포함이 됐겠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카이로 선언에 한국 문제가 포함되는 과정을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의 자유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카이로 선언에 포함된 것이죠. 처칠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처칠은 이 입이 엄청나게 센 사람입니다. 그 장개석이 쓴 일기가 있어요. 장개석이 쓴 일기가 한 50몇 년 동안 쓴 일기가 있는데 장개석이가 모태똥한테 패해가지고 대만으로 쫓겨가면서도 일기는 가져갔습니다. 근데 장개석 일기가 장개석이 불안하죠. 만일에 그걸 모태똥한테 중국 공산당한테 뺏기면 그 일기 가서 고쳐버리면 잘못된 역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장개석이가 엄청나게 불안했습니다. 장개석이 불안했던 것은 장개석이 대만을 쫓겨갔잖아요. 대만의 국방부 장관이 중국 공산당 간첩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장개석 휘하에 그런 간첩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그대로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장개석 일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죠. 근데 장개석 일기가 있고 나서 2011년인가 이때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장개석 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근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일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중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 일기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근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기증자가 약속할 때 이것은 50년이 지나면 공개를 하는데 사진도 안 되고 복사도 안 되고 와서 보는 것만 허락을 한다. 그냥 보는 것만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이 그냥 가가지고 거 가서 몇십 명이 달려들어서 일기 다 복사하고, 한국 사람도 몇 학자들이 갔지만 그 휴가일기 쓰고, 또 장개석이가 그 절강성 사람이라 절강성 사투리 해놓고 했잖아요. 그럼 못 읽죠. 한국 사람들은 다 못 읽는데, 중국에서는 그 상해 화동사범대학에 한 교수가 한 20명 박사급 연구원들을 데리고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개석 일기가 다 공개가 돼 있죠. 이제 거기에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 카이로 회의에 가서 처치를 욕한, 처치를 아주 그냥 개쌍놈으로 그냥 욕을 해놨습니다. 아주 거기다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은 처칠은 한국 문제 가지고 장개석하고 엄청 붙어서 싸웠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처칠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자기 부인 송미령하고, 이제 영국은 카이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찾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송미령하고 이제 데리고서 얘기나 하고, 송미령은 미국 웨슬리 대학 출신이잖아요. 송미령은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장개석이 송미령을 데리고 저 카이로에 간 것은 부인 때문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영어 통역 때문에 데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처칠은 낮에는 송미령하고 얘기하는데, 송미령이가 이제 저녁에 와서는 장개석한테 이제 처칠이 어떤 놈이다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처칠이 송미령하고 입이 세니까 그런 얘기하고 그냥 음담패설, 그냥 아주 참 음담패설. 이게 장개석이 그 얘기 들으면 이게 잡놈이지. 자기가 천하에 못된 잡놈이라고 써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그 처칠이 그렇게 그 무슨 미국계 도움 받아서 영국에서 큰 역할하고 입이 센 사람인데, 처칠이 한국은 야만민족이다, 자치 능력이 없다 라고 해서 독립시켜줄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장개석이 그런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3.1운동이나 대한민국 민주정부나 이런 게 만약에 없었으면 처칠의 논리를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 자유독립 카이로선에 포함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처칠의 그 논리를 꺾을 수 있고, 그랬던 것은 3.1운동, 대한민국 민주정부, 이것이 처칠의 논리를 꺾고 결국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자유독립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구상의 한 80%가 다 독립운동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 독립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다 독립운동의 역사도 연구하고 독립운동도 기념하고 그렇죠. 우선 한국처럼 그 엄청난 규모의 독립기념관을 지어놓고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가 있으면서 이걸 우리가 자랑시켜야 된다. 그래서 각 나라의 독립운동 기념하는 거, 독립운동사 연구하는 거 다 조사시켰습니다. 한국처럼 이런 규모의 독립기념관 지어놓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제 그런 거 다, 또 각 나라마다 독립 기념하는 곳이 있죠. 그 독립을 기념하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한 거, 나라 세운 거, 이걸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선언한 것을 기념합니다. 그걸 중요하게 기념하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잖아요. 미국이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세우고 하는 과정이 우리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만 말씀드려보면,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1773년에 영국이 이제 여러 가지 세금 많이 거두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그 영국이 차 가지고 온 보스턴에서 그 차를 갖다 다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래서 저항을 하니까 영국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걸 진압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민병대라고 하는 걸 조직해요. 그래서 영국군하고 싸우죠.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병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일본이 침략해 올 때 대한제국 군대가 막지 못하니까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하고 싸우잖아요. 의병 전쟁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다가 이제 1776년 7월 4일 날 영국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을 합니다.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을 하죠. 독립선언을 하고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뽑아서 독립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영국군하고 실제로 독립전쟁을 합니다.
독립전쟁을 한 7년 정도 하죠. 그래서 178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됐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해방이 됐죠. 그리고 나서 1787년에 소위 재헌의회, 이제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회의라고 그러는데 재헌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정해서 헌법을 통과시켰죠. 그 헌법이 행정수반은 대통령이라고 한다. 또 국회는 상원, 하원을 구성한다. 이제 그런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1789년 4월 30날 상원, 하원을 국회의원들을 선거를 해서 상원, 하원, 의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거기서 대통령을 선출해서 초대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4월 30날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3개 주가 연합한 미 합중국을 선포했습니다. 똑같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취임한 날이 아니다. 미 합중국 건국한 날이 아니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7월 4일 날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미국의 역사 시작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미국만 아니라 실제로 나라 뺏겨서 독립운동했던 나라들이 거의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나라들이 기념하는 것은 다 독립을 선언한 이것을 기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똑같은 그런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인데 이러한 세계 사람들이 기념하는 것으로 보면 한국에서 기념해야 될 것은 3.1 독립선언이죠. 광복절, 그보다는 3.1 독립선언한 이것을 더 크게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광복절을 더 크게 기념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얘기는 3.1 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3.1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3.1 독립선언 이것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경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